안녕하세요. 웰다잉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6년 맞이하면서 현재 입법 취지와 현재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노인의학의 전문가이신 백현욱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백 교수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8년을 맞이하고 있고 시행된 지 6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이제 200만 명의 등록자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초기부터 이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많았지만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입법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부정적 내지는 아쉬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백 교수님께서 이 법 제정 과정에 참여하시면서 지켜봤을 때 그때 또 활발하게 논의됐던 쟁점, 이런 게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우선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는 뭐 소소한 것부터 사실 주요 흐름에까지 문제가 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의 경우 예를 들면 이런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할 때 가족을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든지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아마 그게 가장 힘들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고 시범사업 후에 그런 것들은 상당 부분 수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명의료 결정법에서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고나 할까요? 그런 점에서 이 연명의료에서 우리가 포함하는 영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나중에 말씀드릴 그 뭐 강제로 해야만 하는 인공 영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는 우리 묘하게 우리 연명의료 결정법에 항암제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봐도 다소 문제가 있기는 있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차분하게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목적이 시민이 존엄하게 자기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이제 목표인데 이 법의 시행으로 어느 정도 이것이 좀 구현되고 있다, 실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병원에 있는 입장이니까요. 병원에서 사실은 그 보라매 사건 이후로 한 번 환자가 응급실이나 뭐 외래를 통해서 들어왔다가 소위 말해서 왜 기도삭관이라 그러죠. 인공호흡기를 한 번 걸었다. 그러면 아무리 환자가 힘들어하고 살아날 가망이 없어도 사실은 법적인 책임 때문에 저희 의사들이 그 삭관한 거를 빼지를 못했어요. 인공호흡기 무조건 절대로 못 뺍니다. 아무리 가족이 원하고 본인이 힘들어한다고 해도.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이 제대로 되면서 잘 알려지게 되면서 사실은 모든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서 불필요한 고통을 줄여주는, 그러니까 그게 형편없는 삶의 질이잖아요. 사실 환자로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 병원에 있는 급성기 병원에 있었던 저로서는 가장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법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어떻게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게 되면 절대 떼면 안 되는지 그건 정말 좀 상식에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법 제정에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나 한계에도 불구하고 백 교수님 보시기에 그래도 연명의료 결정법이 그런 점에서는 크게 상황을 좀 개선시켰다 이렇게 봐주시는군요. 네, 급성기 병원에 있는 입장에서는 그게 보통 큰일이 아니거든요. 어쨌건 정말 필요하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이 들었을 때 그거를 충분히 동의만 얻으면 중단을 하고 그리고 편하게 돌아가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게 사실 이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특히 이제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그럴 때
오히려 그런 걸 한번 여쭙고 싶어요. 지금 이제 상에 보시면서 생각하시는 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삶 중에서 가장 힘들고 내가 그렇게 죽고 싶지 않은 죽음, 원하지 않는 죽음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의료 장비 장착하고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거부감이 있어서 그 표현이 집에서 가족들 품에서 죽고 싶다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가장 원하지 않는 죽음의 방식이 저는 두 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공감하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여러 가지 의료 장비와 관과 이런 거에 둘러싸여서 저는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중환자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 병실이 아니고 중환자실에서의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 불필요할 정도의 의료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시는 거, 저는 이게 가장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지금 말씀 주신 게 정확하고, 조금 뜻밖이겠지만 또 하나 제가 원하지 않는 죽음이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급사입니다. 물론 이제 급사일 때 얼른 생각하시는 건 교통사고라든지 그것도 물론 속상해요. 비행기 사고, 사고로 죽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거 말고 왜 많은 어르신들이 나 자다가 죽고 싶어 그러셔요. 네. 근데 그거 남은 가족은 어떨 거예요? 충격이 크거든요. 근데 물론 한 110세쯤 사시다가 그러다가 점점 노쇠해지다가 주무시다 가신다면 그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일상생활 잘 하시던 분이 정말 주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70대 후반이다. 이 정도면요. 가족들이 갖는 충격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분의 경우는 그 아버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치료를 굉장히 정성껏 받으셔서 수술도 잘 끝났고 항암제 치료도 성공적으로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퇴원해서 잘 지내시고 그러셨는데 어느 날 어머니도, 그러니까 간병하시던 어머니도 잠깐 바쁘시니까 오후 시간에 잠시 나갔다 들어오시고 괜찮으셨으니까 혼자서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그 1시간 사이에. 그랬는데 그분 따님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는데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자다가 돌아가신다는 거는 본인의 욕심은 맞는지 몰라도 남아있는 가족들한테는 저는 정말 충격이 크기 때문에 급사도 좋은 죽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공감 가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웰다잉이 뭐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볼 때 저는 죽음을 잘 준비한 상태에서 맞이할 수 있는 게 웰다잉이다. 그러니까 좋은 죽음, 나쁜 죽음 자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잘 준비해서 결정할 건 결정하고 또 대비할 건 대비하는 그 과정이 있을 때 결국 그것이 웰다잉, 좋은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가족들에게도 준비할 그럼요.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겠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입장도 그래요. 내가 죽음의 과정에 다가올 때 그래도 의식이 있고 표현이 가능할 때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고마웠다, 사랑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과정을 갖고 마무리되는 것과 정확하십니다. 그것이 없이 머릿속으로는 있었겠지만 맞습니다. 덜컥 돌아가시면 네. 전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달되지 않으면 네. 그 의미가 네. 없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네요. 네, 저는 그래서 제 희망사항은 전 2박 3일 알타가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좀 너무 야무진 꿈이라서요. 네. 그래서 한 달만 알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들과 적어도 이별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가족들한테 사랑한다, 너와 함께 있어서 행복했다라는 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울러서 가족들도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지내주어서 고맙다라는 표현 그거를 꼭 하고서 가시는 게 가족들의 건강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웰다잉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피하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죽지 않는다. 두 번째는 갑자기 죽지 않는다. 그거를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 쪽으로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길 원하지 않고 있지만 80% 가까운 분들이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현실이고, 집에서 죽기를 원하는 분이 많이 있지만 실제는 10몇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사망 진단의 문제, 일테면 집에서 죽으면 과학수사대가 출동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 장례 절차의 문제. 그러니까 일단 죽음의 현장이 우리 집에서 병원으로 옮겨진 게 불과 20, 30년 사이의 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옮겨져서 이제는 그게 당연한 방식이고, 집에서 돌아가시고, 더더군다나 집에서 장례를 모시는 건, 상을 치르는 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 된 것 같은데, 이 괴리를 좀 완화 내지는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저는 현실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로 이 연명의료 결정법 영향도 있고 죽음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열심히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었던 데이터는 이건 그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는 그 무렵에 했던 데이터에서 그래도 나는 집에서 죽고 싶다는 게 절반이 넘었거든요. 그 시점에서. 근데 실제로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이 한 75%였어요. 지금은 아마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이 조금 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늘어난 데까지 불과 10여 년, 한 12년 사이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집에서 더 많이 돌아가시다가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그 시점에서 집에서 돌아가신 분이 한 15% 남짓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현실을 똑바로 봐야 된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삶의 방식, 아파트 문화가 사실은 상당 부분, 요새는 시골이라고 할지라도 아파트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아파트에서 돌아가시면 가령 고층 아파트요. 많이 생각하지 말고 한 20층이 된다고 합시다. 제가 20층에 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 죽었어요, 집에서. 관이 엘리베이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식구로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관은 우리 세우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관이 안 들어가요. 그런 상황에서 집에서 돌아가시라고 강권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집에서 죽는 게 좋다는 거에 어떤 장점, 어떤 걸 생각하느냐, 뭘 원하느냐를 보고 그거에 대한 것이 해결되는 방식으로 만들어가야지, 이미 우리나라 상당수의 국민들의 주거 방식이 바뀐 와중에 집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다시 우리가 외친다는 거는 저는 이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이고, 어차피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니면 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스피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아직은 숫자가 적지만, 그러면 이를테면 병원일지라도 좀 더 많은 병원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이 예정된 환자를 볼 때는 집에서 돌아가실 때 원하는 방향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둘러싸고 있고, 왜 우리 좋은 죽음의 조건들을 따지잖아요. 이 법률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 죽는 사람들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서 가족과 친지들이 가까이 있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마지막에 고통이 심하고 통증이 심하다면은 통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 자체가 너무 낯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환자실처럼 많은 기계, 그리고 24시간 기계음이 들리고 불은 24시간 환하게 켜져 있고 옆에서 다른 죽어가는 사람이 지르는 불편한 소리들, 그런 속에서 살지 않고 친근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일부 집에서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지만 집이라는 걸 강조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각 병원이건 시설이건 관심을 가지고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게 세상의 흐름에 맞춰가는 게 아닐까. 네, 그러니까 집이냐 병원 중환자실이냐 이런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집과 같은 환경을 병원에서도 갖추고, 그렇죠. 의료도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한테 할 수 있는 모든
치료 다 해보자. 이게 우리 사회의 그렇죠. 국가는 합의 아닙니까? 네. 의사 선생님이나 환자나 가족이나 이거를 좀 깨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는 정리 과정을 잘 진행시키는 것. 그렇죠. 이게 중요하겠네요. 이제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더 치료에 좀 더 앞서가는 각종 치료에 대한 것들에 좀 집착을 하는 이유가 의사의 측면도 문제가 있고, 물론 요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일반인들의 시각에도 문제가 있는 게,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내가 암에 걸렸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암 제일 잘 보는 데가 어디지? 하고 찾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앞서가는 가장 선진 의료에 대해서 나 혹은 우리 부모님이 그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거에 딱 빠져 있는 거가 하나가 있고요.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그게 이제 조금 집착처럼 가면 문제가 있다는 게 이건 환자 측면이고, 의사의 경우는 저도 일부는 그런 면이 있지만 약간은 전 벗어나려고 20년 전부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우리의 의학을 배운 사람, 의사들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어찌됐건 사람은 언젠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오는 환자가 돌아가시잖아요. 내가 치료 실패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환자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나는 치료를 실패했구나. 사실 여기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생명을 유지시키려고 애를 쓰는 경향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서로 합이 맞아서 그래서 자꾸 중환자 치료가 자꾸 중시가 되고, 중환자실에 기도삭관하고 뭐 정맥주사, 동맥주사, 그 다음에 무슨 뭐 어디다가 물 뽑는 관, 소변줄, 또 여러 가지 장기를 대체하는 여러 가지가 있으면 정말 줄이 하나둘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달고 있는 쪽에 자꾸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표현한 걸 보고 정말 제가 참 공감을 하고 다시 생각했는데, 중환자실에 가서 몸에 주렁주렁 매단 그 호스의 상태를 묘사를 하면서 아이언맨보다 더 많은 호스를 몸에 주렁주렁 매달고 죽음을 맞이하는 게 과연 좋은 죽음이냐, 이 얘기가 참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통계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고, 이 간극이 심해도 너무 심하구나 싶은 게, 싱가포르의 경우는 노인들이 응급실에 실려왔다가 중환자실로 가는 비율은 10%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응급실에 와서 중환자실로 가는 비율이 70%랍니다. 컨베이어 벨트죠, 그냥. 그러니까 좀 더 큰 시각에서 나이 들어서 쇠약해지고 병 들어서 세상을 떠나는 이치를 좀 기본 인식으로 하고 보면은 그렇게 무리한,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 어차피 수명 다해서 떠나실 분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게 의료적으로 좋은 거고, 자식으로서 또 효도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계기가, 저는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도입된 것도 거기에 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이 분명히 연명의료 결정법 나온 이후로 의사들도 조금씩은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왜 요새는 의료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분화된 의료를 전공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아직은 여기에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 환자의 예였는데요. 87세 남성이 응급실로 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보는 타임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중환자실 올라온 다음에 제가 보곤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분의 과거력을 보니까 5년 전에 폐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폐암 치료를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문제는 10개월 전에 이미 뇌로 전이가 되면서 자꾸자꾸 국소적으로 폐암이 더 심해지고 있고, 따라서 더 이상은 근치적 치료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얻었는데, 그래서 6개월 전부터 항암 치료는 끝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기침가래가 심하고 숨이 헉헉 차갖고 응급실로 오셨는데요. 응급실 선생님이 봐서는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있고 숨이 차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삭관 해야 됩니다. 기도삭관을 떡하니 해서 중환자실로 올려버렸습니다. 87세 남성의 폐암 말기입니다. 폐로 지금 다 폐암이 퍼져 있는데, 그랬는데 그 시점에 아직 연명의료 결정법이 통과되기 전이었거든요. 이분요, 중환자실에서
제 기억에 2달 이상 이거 꽂혀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결국 모든 장기가 다 망가져서 어쩔 수 없이 사망하게 될 때까지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그때는 의사들 입장이 못 뺍니다예요. 일단 이걸 삭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런 기도 삭관 안 해보셨죠? 네. 저는 물론 제가 기도 삭관의 경우는 수술할 때 아마 했겠지만 저의 경우는 수술 시에는 뭐 마취된 상태라 기억이 없고요. 그런데 저는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보고 있으면 일단 기도 삭관이 되면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고 입은 벌려져 있는 상태로 있고, 그러니까 항상 마르겠죠. 그런 다음에 사방에 줄이 꽂혀 있기 때문에 사실 움직이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중환자실의 침대가 매우 높기 때문에 묶어놓기도 합니다. 떨어질까 봐. 그러면 그렇게 한 자세로 오래 누워 계신 적 계신가요? 저는 수술에 마취가 된 게 깨면서 마비가 된 상태에서 한 24시간 정도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체중이 실리는 부위 있죠? 그 부분에 아픈 게 쐐기 모양으로 통증이 오는 게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전 묶어놓은 것도 아니었고 아직 마취가 안 풀린 상태에서 움직일 수 없어서 그랬는데, 근데 그거를 나 좀 자세를 바꿔줘 하고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달려있는 줄은 너무 많기 때문에 원래 움직이기도 힘든 데다가 경우에 따라 묶어놓기까지 하는 그런 상태로, 또 가족이 와도 말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로 2달간 있었다. 저는 사실은 그 환자를 중환자실에서 제가 보면서 정말 제가 괴로웠어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근데 그런 게 사실 가장 두려운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전보다는 덜하고 설령 그렇게 해서 중환자실 올라오더라도 최근의 경우는 연명의료 결정법에 의해서 다 가족들의 허락을 받고 우리가 뺄 수 있게 되긴 했지만 저는 사실은 응급실에서 올라올 환자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판단력을 좀 더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다 가지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그런 면에서 더 많은 걸 우리가 좀 더 얘기하고 다니고 교육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